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40회째로 사마천 사기입니다. 22. 손자 5기 열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1. 오나라 궁궐에서 궁녀들에게 병법을 시행하다. 손무. 손자의 이름은 무로서 제나라 사람이고 병법에 매우 뛰어나 우왕 함녀의 초빙을 받았다. 함녀가 말했다. 그대가 지은 13편의 병서를 모두 읽었소. 여기에서 실제로 군대를 훈련시켜 볼 수 있겠소? 그러자 손자는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함녀가 다시 이래더라도 괜찮겠소? 라고 묻자 손자는 흔쾌히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 함녀는 곧바로 궁중의 미 180명을 불러냈다. 손자는 그들 180명을 두 편으로 나누고 왕이 총리하는 총이 두 사람을 각각 거대장으로 뽑았으며 모두에게 창을 나눠주고 정렬시켰다. 그리고 자기는 중앙에 섰다. 여러분은 자기 가슴 쪽과 등 쪽 그리고 좌우의 손을 알고 있는가? 그러자 예인들이 이해하고 대답했다. 손자가 소리쳐 말했다. 앞으로 라고 명령하면 가슴을 좌로 하고 좌로 하면 왼손을, 그리고 우로 하면 오른손을, 뒤로 하면 등을 보여야 한다. 예. 이렇게 약속한 바를 선포하고 부호를 갖추어 몇 번에 걸쳐 굴령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우로라고 호령했지만 여자들은 웃어대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손자는 굴령이 분명하지 못하고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장수된 자의 죄이다 하고 다시 반복하여 굴령을 설명한 뒤 큰 북을 울리면서 우로라고 호령했다. 그러자 여자들은 여전히 웃을 뿐이었다. 이에 손자는 엄숙한 태도로 말했다. 굴령이 분명하지 못하고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장수의 죄이지만 이미 굴령이 분명히 전달되었는데도 병졸들이 규정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곧 대장된 자의 죄이다. 그러더니 두 대장을 곧장 참수하랬다. 왕이 누대에서 앉아서 보다가 자기가 총리한 두 후궁이 참수되려는 광경에 깜짝 놀랐다. 즉시 사자를 보내 명령을 내렸다. 과인은 이제 장군의 용병이 뛰어남을 잘 알게 되었소. 그 두 여자가 없다면 과인이 밥을 먹어도 그 맛을 알 수 없을 정도라고 부디 용서해줘. 그러자 손자는 신은 이미 임금의 명을 받아 장수가 되었습니다. 장수가 군에 있을 때는 임금의 명예라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두 총리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왕이 그 다음으로 총리한 여자를 뽑아 새로 대장으로 삼았다. 다시 북을 울리고 호령을 내렸다. 그러자 여자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꿇안고 일어서고 하는 모든 동작을 구령대로 따랐다. 모두가 각종 요구에 부합하였고 잡다한 소리 하나 없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손자는 왕에게 전령을 보내 아뢰었다. 부대가 이제 갖춰졌습니다. 내려오셔서 시험해 보십시오. 명령만 내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말했다. 장군은 훈련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시죠. 과인은 내려가 보기를 원하지 않소. 손자가 탄식하며 말했다. 왕께서는 병법에 쓰여있는 글만 좋아할 뿐 병법을 실제로 운용하시지 못하는구려. 이로부터 우왕 함녀는 손자 과연 용병이 뛰어남을 인정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를 장군으로 등용하였다. 훗날 오나라가 서쪽으로 초나라를 무찔러 도읍인 영을 공격하고 북쪽으로 제나라와 진나라를 위협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 떨치게 되었는데 이 기간에 손자는 크게 역할을 하였다. 병법의 달인 손빈. 손무가 죽은 후 100년이 지나 손빈이라는 병법가가 태어났다. 손빈은 손무의 후손으로 제나라 출신이다. 어릴 적부터 방현과 함께 병법을 배웠다. 그런데 방현이 먼저 위나라에서 간지를 얻어 위해양의 장군이 되었고 위양의 신임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재능이 손빈만큼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몰래 사람을 보내 속임수로 손빈을 위나라로 초청하였다. 손빈이 위나라에 도착한 뒤 방해는 손빈이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확인하고 더욱 그를 미워하게 됐다. 그리하여 계략을 쳐서 손빈에게 간첩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 양쪽 다리를 자르는 형벌에 처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정형도 받게 하였다. 방해는 손빈을 관노로 전락하게 하여 영원히 매장되어 관리로 전임할 수 없도록 만듦으로써 자기와 맞설 적수가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나타날 수 없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이제 손빈은 완전히 폐이 되어 종일 방에 누워 새끼밥을 받아먹는 신세가 됐다. 그 뒤 제나라 사신이
위나라를 방문하는데 손비는 남몰래 손을 써서 그를 만나게 됐다. 사실은 그와 단 몇 마디를 나누자마자 손비의 재능에 감탄하여 자기 수레에 숨겨 제나라로 들어갔다. 제나라로 간 손비는 정기라는 장군의 집에 머물게 되었으며 그 집 주인인 정기는 도박을 좋아해 제나라의 귀족들과 돈을 걸고 마차 경주를 즐기고 있었다. 손빈이 관찰해보니 출전하는 쌍방의 세 마차는 상중하위 3등급으로 나눌 수 있고 같은 등급의 말은 다른 힘의 차이가 없었다. 손빈은 한 계략을 짜내 정기에게 말했다. 이번 승부를 꼭 이기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정기는 중신들뿐만 아니라 왕까지 끌어들여 천금의 승부를 걸었다. 드디어 경주가 이어지자 손빈은 정기에게 기뜸해줬다. 마차의 출전 순서를 우리 쪽이 제일 느린 말이 상대방의 제일 빠른 말과 한 조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쪽이 가장 빠른 말을 상대방의 중간치 말과 한 조가 되게 하고 중간치 말을 상대방의 가장 느린 말과 한 조가 되도록 하십시오. 결과는 당연히 2승 1패였다. 정기는 이날의 승리로 천금을 얻게 됐다. 정기는 손빈에게 점점 많아여 마침내 제나라 위양에게 출전하였다. 위양은 손빈을 불러 병법에 관해 몇 마디 물어본 후 바로 군사에 임명하였다. 얼마 뒤 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였다. 조나라는 위나라의 공격에 견딜 수 없게 되자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하였다. 제나라 왕은 손빈을 구원군의 장수로 임명하려 하였으나 손빈은 자신의 형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양했다. 그러자 왕은 정기를 장군으로 삼고 손빈은 군사로 삼아 치거 안에 들어앉아 계략을 짜도록 하였다. 정기가 병사들을 이끌고 조나라를 가려 하자 손빈은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 때는 반드시 냉정하게 그 끝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손으로 천천히 풀어야 합니다. 절대로 급하게 힘을 줘서 당기거나 혹은 주먹으로 쳐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의 강한 곳을 피하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해야 하며 형세를 이용하여 적을 견제하게 되면 위급한 상황은 꼭 해결됩니다. 지금 위나라와 조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 날렵한 정예 병사들은 모두 국외로 나가 있고 노약자들만 국내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장군은 병사들을 이끌고 속히 대량으로 진격하여 그 요로를 장악하고 방비가 허술한 곳을 공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틀림없이 조나라를 포기하고 자기 나라를 구하러 올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조나라의 포위를 풀어주고 위나라에게 타격을 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했다. 외나무 달에서 만난 원수. 13년 후 위나라는 조나라와 손을 잡고 한나라를 공격했다. 제나라는 한나라의 구원 요청에 역시 정기를 장군으로 삼고 손빈을 군사로 삼아 함께 한나라 구원에 나섰다. 손빈과 정기는 이번에도 역시 위나라 후방을 공격하는 전법을 사용하여 위나라의 대량으로 진격하였다. 위나라 장군은 제나라가 위나라를 기습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한나라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급히 회군하였다. 이때 제나라 군대는 이미 국경을 넘어 위나라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손빈은 방인의 부대가 곧 도착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기에게 말했다. 위나라 군사는 원래 용감무성하고 제나라 군사는 겁쟁이로 유명합니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주어진 형세를 잘 이용하여 자기 쪽에 유리하게 만듭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승리하기 위하여 급하게 100리길을 달려온 군대는 상장군을 잃게 되고 승리하기 위하여 급하게 50리길을 달려온 군대는 다만 그 절반만이 도착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적들이 만약 우리를 얕보고 겁없이 덤빈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겁을 먹은 것처럼 꾸며 거쳐서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나라 땅에 진입한 첫날에 우리 군사들에게 10만 개의 아궁이를 만들게 하고 다음 날에는 5만 개의 아궁이를 만들게 하여 또 그 다음 날에는 3만 개를 만들게 하십시오. 방인이 제나라 군대를 추적하기 사흘 제나라 군의 아궁이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고 대단히 기뻐했다. 제나라 군대가 겁쟁이란 말은 진작부터 듣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사흘 만에 벌써 반수 이상이 도망쳤구나. 방해는 움직임이 느린 보병부대는 버리고 가볍게 무장한 기병대만을 이끌고 밤을 새워 모든 힘을 다해 제나라 군대를 추격했다. 손빈은 방해의 속도를 개선하여 그가 해가 진 뒤 마룡에 도달할 것을 알고 있었다. 마룡은 양쪽에 산으로 둘러져 있어 미끼 매우 좁고 험하여 병사들을 매복시키어 적당했다. 손빈은 병사들을 시켜 길가 큰 나무 껍질을 벗기 하여 드러나게 한 다음 방해는 이 나무 아래에 숙달하고 크게 쏘놓았다. 그리고는 활을 잘 쏘는 병사들에게 수많은 강궁을 줘서 길가에 매복시킨 뒤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날이 저물면 이 나무 밑에서 불이 켜질 것이다. 그 불을 향해 일제히 활을 쏘아라. 그날 밤 방해는 과연 껍질이 벗겨진 이 나무 아래에 와서 무엇인가 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자 불을 밝혀야 했다. 그리하여 불이 밝혀지고 아직 글자를 모두 읽지 않을 때 전나라 군사의 화살이 일제히 발사되었다. 화살은 비오듯 쏟아졌고 위나라 군대는 어둠 속에서 큰 혼란에 빠져버렸다. 방에는 이미 손설도리가 없음을 알고 칼을 빼들고 스스로 자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죽기 직전 그는 결국 그 아이 이름을 빛내주는구나 라고 탄식하였다. 전나라 군대는 성체를 몰아 위나라 군대를 초토화시키면 위나라 태자까지 사로잡고 기환하였다. 그 후 손비는 왕에게 거듭 사직의사를 밝혀 왕은 손빈에게 산중고사의 직책을 특별히 내렸다. 손비는 산중에서 병법책을 써서 세상에 남긴 후 어느 날 호련히 어디론가 살렸다. 3. 교모한 용병술의 냉혈한 오기. 오기는 위나라 사람으로 용병에 능했다. 공자의 제자인 정자에게 학문을 배운 적도 있으며 그 후 노나라에서 벼슬을 했다. 이 무렵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하는데 노나라는 오기를 장군으로 세우랬다. 그러나 오기의 아내가 제나라 사람이었으므로 노나라는 오기와 제나라의 관계를 의심하였다. 오기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결심하고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아내를 살했다. 그렇게 하여 오기는 장군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제나라와 싸워 크게 이겼다. 그러나 노나라는 유학자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오기의 평판은 매우 나쁘게 퍼져 있었다. 오기는 시기심 많고 잔인한 인간이다. 그의 집안은 원래 부자였지만 오기가 젊을 때 낭비했기 때문에 가산이 당긴다고 말했다. 고향 사람들이 비웃자 오기는 원한을 품어 30여 명을 죽이고 위나라 강문을 넘어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는 어머니와 헤어질 때 재상이 되기 전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며 팔을 물어뜯고 맹세했다. 위나라에서 도망친 오기는 중자의 제자가 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는 끝내 돌아가지 않았다. 정자는 불효자라는 이유로 그를 내쫓았다. 그래서 그는 노나라에 와서 병법을 익히고 왕에게 봉사했다. 왕이 그와 제나라와의 관계를 의심하자 그는 자신이 장군이 되기 위해 아내를 죽였다. 노나라는 작은 나라이다. 오기가 조그만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나라의 공격 목표가 될 뿐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노나라와 위나라는 예로부터 형제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위나라에서 도망쳐온 오기를 동용하는 것은 위나라의 우관계를 해치는 행위에 분명하다. 이와 같은 평판이 나라 내에 돌자 노나라 왕은 오기를 해임시켰다. 장수가 병사의 중기를 빨아들인 까닭. 노나라를 떠난 오기는 위나라 왕 문우가 인재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왕에게 위나라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청원했다. 문우는 오기가 어떤 인물이냐고 재상 이흑에게 물었다. 그러자 이건 오기는 탐욕스럽고 호색가이지만 용병의 교묘함은 사마양계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문우는 오기를 장군으로 임명했다. 과연 용병의 명수인 오기는 신나라를 공개하여 5개 성을 함락시켰다. 오기는 언제나 가장 낮은 병사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 그리하여 잘 때도 자리를 깔지 않았으며 행군할 때도 마차에 타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의 식량은 자기가 직접 가지고 다녔다. 그는 항상 병사들과 함께 있었으며 고라가를 갖췄다. 어느 날 병사 한 명이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자 오기가 종기의 고름을 손수 입으로 발언했다. 이것을 한 병사의 어머니는 슬프게 통곡에 만져놨다. 어떤 사람이 괴하게 생각해 물었다. 당신의 아들은 일개 병사에 지나지 않는데 장군이 직접 고름을 빨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는 것입니까? 이 말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바로 작년에 오기 장군께서 그의 아버지의 종기 고름을 빨아주셨습니다. 그 후 그이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이는 오기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끝까지 적에게 등을 보이지 않고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아들의 종기를 빨아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운명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피 우는 것입니다. 문우는 이렇게 용병술을 뛰어나고 공평무사하며 병사들이 인망이 돋던 오기를 서하지방의 태수를 명하고 진나라 및 한나라의 진공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위나라 문우가 죽고 아들 무호가 왕위를 이어받을 때도 오기는 계속 위나라에 봉사했다. 어느 날 무호는 오기와 함께 서하에서 배를 탔다. 배를 타고 오면서 강가의 경치를 바라보던 무호는 오기에게 말했다. 정말 훌륭하지 않소. 이 요새야말로 우리나라의 법이요. 이에 오기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법에는 험난한 죄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정자의 덕이야말로 나라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중요한 것은 지형이 아니라 위정자의 덕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만일 군주께서 덕으로 다스리려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배에 타고 같이 있는 모든 사람이 적으로 될 것입니다. 무우는 과연 옳으리라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으로 그 글을 마치겠습니다.